자, 이번 시간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구한 사례 보겠습니다. 자,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하면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구하라. 됐죠? 그래서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은 유인되는 구매 인구수 어떻게 비례한다? 자, 주변 도시의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하죠? 거리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으로서 각각 상권의 유인력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상권 대 지금 B 상권의 범위입니다. B 상권의 범위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A 상권 인구수 40만 명이죠. 거리의 제곱한다. 그죠? 거리는 10km니까 거리의 제곱. 네. B상권이요. B상권의 범위, 유인력 범위요. B상권은 B도시 인구수는 10만 명. 그래서 C도시와 B도시의 거리 5km,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자, 4천 이거 10만에서 25 나누면 4천. 따라서 비율은 1대1입니다. 자, 그러면 C도시 인구의 절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상권으로. 그러니까 A 유인력과 B 유인력이 1대1이기 때문에 절반은 A 상권, 나머지 절반은 B 상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네. 따라서 각각 지금 C 인구수가 5만 명이기 때문에 각각 2만 5천 명씩 2만 5천 명씩 A, B 상권 각각 유인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문제. 주택의 여가 과정. 이것도 뭐 자주 나옵니다. 그죠? 네, 자주 나오는데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주택 여가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하향 여가란 누가 씁니까? 저소득층. 예,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된다. 상향 여가는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1번, 2번 하나씩 볼게요.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자,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하향 여가죠? 하향 여가 발생입니다. 하향 여가. 2번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상향 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지금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향 여가 과정이 아니라 하향 여가 과정이죠. 하향. 자,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상위 계층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바로 상향 여가라고 한다. 상향, 그죠? 고소득층이 사용한다. 다음 4번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의 가치 증가분보다 크다. 가치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은 주로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쵸? 왜 그런가?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을 했더니 개량 이후의 가치 증가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그때는 하향 여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향 여가. 왜? 이 점차적으로 적급 주택 지역이 되지 않겠어요? 요거. 자, 공식입니다. 그죠? 수선 후 가치 상승분.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에 비해 작다는 겁니다. 투입 비용이 더 크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수선할까요? 수선 안 합니다. 그죠? 수선 안 하게 되면 누가 침입한다? 저소득층의 침입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현상? 하향 여가 현상. 하향 여가 현상. 그러면은 그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되겠죠. 저소득층. 반대로 자, 이런 경우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수선후의 가치 상승분이 더 큰 경우죠. 투입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면 주택 수선한다 안 한다? 수선 당연히 하겠죠. 수선했을 때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 고소득층이 침입한다. 이런 현상을 상향여과라 한다. 상향여과 현상. 네, 그러면은 점차 그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전환되겠죠. 그래서 4번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하향여과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상향여과가 발생한다. 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계산 문제가 쇼터디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나겠죠. 자, 1번 지문이요. A 회사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을 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를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500제곱미터 분양 면적당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상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500제곱미터 분양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20만 원. 그러면은 1억 예상 매출액이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당 6만 원. 손익분기점은 5천만 원.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초과 매출에 대한 임대료율 10%입니다. 그러면은 자, 5천만 원까지, 지금 손익분기점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초과 매출액 5천만 원이죠. 초과 매출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1억. 예. 그래서 예상 매출액 1억 중에 5천만 원까지는, 자, 1억 중에 여기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 근데 5천 넘었어. 예. 5천 초과 매출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 기본 임대료는 6만 원이기 때문에 자, 500 기본 임대료는 500제곱 곱하기 6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계산하고,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는 5천만 원 곱하기 10%.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급해야 할 연 임대료는 얼마다? 3,500만 원이 되겠죠? 네. 연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에서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초과 임대료율은 5천만 원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10%, 즉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는 500만 원이 된다. 3,500이요. 정답 4번. 다음 문제. 자, 부동산 증권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저당 이체증권 MPTS 모기지 소유권과 원래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이전한다?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MPTS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그 다음에 MPTB 지불 이체 채권의 모기지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틀렸죠? MPTB는 모기지 소유권은 B입니다. 발행자가 보유하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투자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했었겠죠? 저당 담보부 채권의 담보부 채권의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은
모두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렇지 않다. 예,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다계층 증권 CMO는 지분형 증권뿐만 아니라 혼합형이죠. 채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분형과 채권형. 그 다음에 상업용 저당증권 CMBS는 반드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상 회사, 소위 SPC라고 하죠. 특수목적법인이요. 에게 양도해서 SPC가 그 양도받은 대출의 현금 흐름을 구성을 해서 우선 지급 순위가 상이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그래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 통해서 발행한다? 틀렸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단순한 문제죠.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 감정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아니다. 원가법 적용한다는 거. 또 계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구해라.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면, 자, 부동산 가격, 투자한 부동산 가격 3억이네요. 그래서 대출 2억 원, 자기자본 1억이다. 그래서 대출 조건은 1년, 연이자율 연 6%, 그 다음에 대출기간 만료시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 상환한다. 영업수익은, 순영업이익은 2천만 원이다. 1년간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고, 그죠?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0%다. 그래서 영업소득 2천만 원이고, 자기자본 1억이네요. 그럼 타인자본, 대출 2억 원. 타인자본이죠. 타인자본 2억 원. 대출금리 6%. 그러면은 대출에서 대출 이자율, 즉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에서 6%를 곱한 1,200만 원이 된다. 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0%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자본 이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순 영업이익 2천만 원에서 자, 그 이자 지급을 빼야 되죠? 1,200만 원. 1,200만 원. 자, 1,200만 원에서 자기 자본 얼마죠? 1억. 네, 자기 자본 1억을 나눠주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온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8% 나오겠죠? 8%.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에서 순 영업 소득에서 이자 지급을 뺀 금액 비율이 자기 자본 수익이다. 자기 자본. 그래서 8% 정답 1번이고요. 다음 문제. 원가법 나왔습니다. 원가법.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 감가 수정액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가 기준 시점 제조달 원가가 얼마죠? 2억이죠. 2억. 그리고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경과 연수는 5년이고요. 5년. 2억 기준 제조달 원가 2억.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 10%. 그 얼마입니까? 내용 연수 만료 시 50년 지나면 잔존 가치는 20%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10년 지나면 2천만 원. 감가상각 2천만 원. 그러면은 매년의 감가 요거 계산한 거죠. 매년 감가액은 전체 제조달 원가 2억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에서 지금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으로 나눠주면 매년 감가액이 나온다. 그러면은 1억 8천에서 50년 나눠주면 360만 원씩 매년 감가되는 거고, 그럼 감가 누계액은요. 현재 지금 얼마 쌓였죠? 감가가 얼만큼 누적이 됐냐? 360만 원에서 그 경과 연수 5년. 그러면은 1,800만 원 감가 누계액 계산된다. 그죠?
1,800만 원. 저 기준시적 감가 수정액, 지금 감가 누가액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예요? 1,800만 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적산가액. 적산가액은 2억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적산가액 1억 8,20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 이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언제? 시점. 가격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그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로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 구하라.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자, 가구 소득이 5% 상승하고 소형 아파트 가격이 6% 상승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7% 증가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득 탄력성은 0.8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는 대체 관계에 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8.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수요량 변화율에서 뭘 나눠준다? 네, 소득 변화율이다. 이게 소득 탄력성이죠. 그러면 이게 0.8이라는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여기 나와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구 소득이 5% 상승했다. 5% 상승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X라고 봤을 때 이 결과값이 0.8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증가하는 거죠. 4% 증가한다. 소득이 5% 상승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4% 증가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한다고 했습니까? 7%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 교차 탄력성에서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 증가가 3%가 더 있어야 된다. 그죠? 3%. 이 말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무슨 관계? 대체 관계이므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겁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대체 관계니까. 따라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6% 상승한다고 지금 했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 즉 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요. 탄력성을 구하면 자, 공식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율에서 뭘 나눕니까? 가격 변화율. 어떤? 소형? 교차 탄력성이니까 소형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로 나눠주면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온다. 이거 구해주면 되죠.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3% 늘어난다 그랬죠? 3%. 소형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은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6% 상승했다. 6%. 그래서 계산하면 0.5가 나옵니다. 즉 소형 아파트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해라고 했을 때 정답은 0.5가 된다. 요런 형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여기서 그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량이 4% 증가하고 이 문제에서 전체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증가했다는 말은 나머지 3%는 그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3% 증가했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차 탄력성 구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부동산 금융 투자에 관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틀린 거요. 자, 프로젝트 채무 불이행 높아질수록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맞죠?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면 대출 기관은 그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높은 금리가 요구되겠죠. 그래서 1번 지금 맞고요. 2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 무위험률과 자 프로젝트 위험률의 합이죠. 따라서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 3번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원 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형 아직 준공 이전이죠. 그래서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원 재원은 준공 이전 발생하는 분양 수입. 분양 수입이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3번 정답.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자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맞다. 5번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으므로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즉 자본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자본 환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 압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개발 사업 추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투자하는 민간 사업 방식을 구하라. 이죠. 그래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된다. 귀속되죠? 정부의 T.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의 운영권 O, 그죠? 그럼 BTO다 이거죠. 그래서 BTO 방식, BTO 방식, 이거는 도로나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이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문제.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며 별다른 부채가 없다 입니다.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요 LTV 방식과 DTI의 모든 대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LTV 방식 담보인정 비율 방식은 융자액에서 지금 빌린 금액의 총액이요. 나누기 부동산의 가치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LTV 60%다. 그러면은 융자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부동산은 매매가, 시장가 3억이네요.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나온다? X. 얼마에서 3억을 나오나 60%죠? 1억 8천. 자, 1억 8천. 그래서 LTV 60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천이 된다. 그래서 LTV 방식 이것만 구해도 3번이 정답일 수 있죠. 50% 확률입니다. 3번이. 그런데 DTI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므로 총 부채 상환 비율 이거는 계산 방식 어떻게 되죠? 연간 부채 상환액에서 뭘 나눠준다? 연간 소득액으로 나눠줘라. 그러면 DTI 방식은 40%다.
연간 소득이 얼마죠? 연소득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때 연간 부채 상환액,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이다. 얼마 나오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의 x는 x 나누기 5천만 원이기 때문에 x는 2천만 원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이 된다. 2천만 원이다. 즉 A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 40%를 적용하게 되면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부채 상환액이요. 이거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 여기서 당연히 저당 대부액에서 저당 상수를 곱했을 때 부채 서비스액이므로 DTI 조건에 의한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된다? 요 DTI를 적용한 대출 가능액, 소위 저당 대부액은 부채 서비스액 2천만 원에서 저당 상수 0.1을 나눠주면 2억이 된다. 저당 상수 0.1 나와 있죠. 따라서 두 가지 대출 기능을 모두,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적은 금액인 1억 8천만 원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네요. 주어진 조건 하에 우리 합리적 투자자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이런 계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우리 살면서 이런 것들. 내가 투자자라면 얼만큼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인근의 A 토지. 2년 후 개발 예정지 신도시가 개발될 가능성 50%. 2년 후 개발 예정지 신도시가 개발되면 A 토지 가격은 50. 개발됐을 때 7억 2,600.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겠죠? 2억 4,2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개발되지 않으면 2억 4천. 개발된과 후의 차익은 거의 5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10%. 그죠? 그 다음에 2년 나왔습니다. 2년 후 개발. 그러면은, 자, 2년 후의 기대값. 그죠? 2년 후의 기대값의 현재 가치입니다. 기대값의 현재 가치를 구했으면 어떻게 산다 그랬죠? 7억?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때 7억 2,600만 원에서 개발이 됐을 경우 확률 0.5 더하기 개발되지 않았을 때 2억 4,200이죠. 곱하기 0.5에서 어떻게 나와준다? 요구 수익률 1 플러스 0.1 2년 후 n 경과년수 n이요. 2로 나눠주면 얼마 떨어진다? 6억 떨어집니다. 6억. 6억이 아니죠. 4억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 현재 가치요. 당연히 4억보다 더 높겠죠? 7억 2,60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제곱 해주면 6억 떨어집니다. 6억. 따라서 2년 후에 신도시 개발이 확실할 경우에 정보의 현재 가치는 6억에서 기대값, 몰랐을 경우에 기대값 4억을 뺀 2억이 정답이다. 2억. 됐고요. 마지막 문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 아주 기초적인데 무조건 나오죠. 30회 기출 문제고요.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식처럼 여러분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 수요량 변화율에서 가격의 변화율이다. 즉 다른 말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더 크다. 무슨 말이죠? 탄력적이다. 이렇게 1보다 더 클 때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런 거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B 하니까 그죠? B 이렇게 그리던데 유튜브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그 뭐죠? 무슨 클래스 있잖아요. 거기 그 부동산학 개론 가르치는 분들 저도 가끔 자주 그 영상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거의 뭐 웬만한 그 예능보다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비탄력성. 그래서 비탄력성은 수직적.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으로 가고 완전 탄력적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격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이렇게 무한히 크게 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면 돼요.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1번 지문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평이죠. 그때 공급 자체가 증가하더라도 요 공급곡선 이렇게 공급곡선 있을 때 공급곡선 자체가 변화하더라도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 문장은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수요 가격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변할 경우, 그러니까 수요가 증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공급이 증가하거나 그죠? 공급이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가격이 변화했을 경우에 수요가 크게 변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공급이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이에요. 수요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공급이 변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도 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작아진다. 맞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체재가 감소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없다. 따라서 탄력성은 이전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죠. 오피스텔, 즉 대체재가 증가하게 되면 탄력성은 더 커진다는 거고요. 즉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를 소비를 하게 되고 해당 수요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즉 탄력성이 더 작은 놈이 더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예를 들어서 작으면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더 크다. 4번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이게 뭐라 그러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1인 경우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총 지출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이게 되는 것이고 그 생산이나 그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정리해야 된다. 다시 생산이나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즉 더 커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